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 6회차. 자, 오늘 할 차례는 오늘 7회차죠. 7주차 부동산 관리 활동부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찬가지 복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감정평가 들어가는데, 감정평가가 좀 어렵죠. 어려워서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뭐 자꾸 반복을 해야 되죠. 처음부터 익숙해질 수는 없고요. 아무튼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부분은 조금 오늘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동산 관리 활동과 마케팅 활동은 좀 쉬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적게 쓰더라도 어려운 거는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저당 유동화부터인가요? 저당 유동화부터. 오늘 할 거를 먼저 적어드리고요. 오늘 할 거는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이고,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 활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에 이제 감정평가 기초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가 있죠. 감정평가 분류. 그리고 이제 가격 이론이 있습니다. 가격 이론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감정평가 3방식 앞부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 이론에 있는 게 조금 이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무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당 유동화를 했는데,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현금화라 그랬죠. 현금화 또는 증권화, 이렇게요. 요거는 1차 금융기관들이 돈이 부족할 때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 뭐 그렇게 많이 질문한 건 아니고요. 이제 구조를 꽤 여러 번 질문했고요. 효과도 뭐 간혹 질문하고요. 증권이 조금 더 많이 질문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질문했는데, 여기 이제 구조를 많이 질문을 했어요. 최근 10년간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효과, 마지막으로 이게 증권, 이렇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에서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나누어지죠. 1차 저당 시장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리고 2차 시장은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는데, 문장으로 쓰면 이게 못 찾아내요. 이게 문장으로 할 때는 문장을 길게 만들어서요. 요거를 자리를 바꿔 놓는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풀 때는 이게 미리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의 뭐 1차 시장이다, 2차 시장이다 이런 말이 나온 순간 2차 시장에서는 자금이 공급돼서 또는 현금화가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1차 시장, 대출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1차 시장, 이게 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각각의 주제별로 어떤 용어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그 지난주에 지나가는 걸로 치면 우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할 때 고정금리에서 조기상환 위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기상환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이게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장을 읽을 때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갈 때 조기상환하면 맞나? 이렇게 뒤늦게 생각하면은 이제 속도가 느린 거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에서도 원금 균등이 제일 이제 원리금 지불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미리 이제 정리를 해 두는 거죠. 제일 많이 은행에 갖다 내니까 처음부터 빚을 많이 갚아 나가니까 원리금 지불액 합계가 제일 적은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이다. 그러면서
좀 어렵게 질문하는 것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었을 때는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적은 거는 누구예요? 원금 균등상환이에요. 그걸 미리 이제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었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초기에 DTI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누구냐, 낮은 게 누구냐,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DTI라는 용어를 내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DTI라는 용어는 연간 원리금 지불액분의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지불액 크기를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 DTI 크기를 묻는 거는. 그래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거는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최정식 상환이기 때문에 DTI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도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게 묻는 거를 미리 대비해서 생각을 해 두고 있는 거죠. 그 외의 거는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초기 제일 많은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하면 웬만한 거는 다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상환을 하게 됐을 때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 거 원금 균등, 또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른 게 원금 균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조금 어려운 거는 약간의 타이밍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효과는 주체별로 생각하라 그랬죠. 이 주체별로 생각하는 게 이 차입자나 뭐 1차 금융기관 또는 2차 금융기관,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1차 저당시장, 여기가 2차 저당시장이죠.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 때문에 도입이 됐죠. 얘네들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이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차입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니까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투자자들이죠. 여기가 투자자들 위치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차 금융기관이 이제 공기업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물론 유동화 전문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비중이 더 높죠.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너무 침체되거나 너무 과열되거나 했을 때 이 채권을 사주는 것을 조절을 해서 주택 경기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요거는 이제 MBS 이렇게 얘기하죠. MBS의 종류를 좀 체크를 해야 되죠. 그 중에 이제 MBB, MPTS,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 이렇게 하죠. 자, 이 중에 이제 MBB가 전형적인 채권형이죠. 이게 전형적인 채권형이라는 얘기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죠. 그래서 MBB를 발행했다 이 소리는 2차 금융기관이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근데 MPTS는 그게 아니죠. 지금 지분형 하는 건 뭐예요? 갖고 있는 채권 집합을 투자자들한테 팔았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와 위험이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게 MPTS죠. 그래서 여기에는 초과담보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초과담보 이런 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초과담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어렵게 질문하면은 채권 집합 총액과 MPTS 발행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이때는 MPTS 발행액과 채권 집합 총액이 같아요. 그 금액으로 팔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MBB 발행액과 채권 집합 총액이 다르죠. MBB 발행액이 채권 집합 총액보다 적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초과 담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혼합형이라고 하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번역이 채권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랬죠. 여기도 증권 또는 채권으로 번역되거든요. 이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혼합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그 채권에 근거해서 원리금 수취권이 있는데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들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초과 담보가 있기는 해요. 채권으로 번역이 되는 만큼 대신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넘겨줬다? 투자자들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해서 위험 부담도 나누어 부담하는 거죠.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하는 것은 발행자가 책임지지만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CM은 이제 다른 거와는 달리 여러 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어서 만기가 각각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가 짧을수록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대신 수익률도 낮고요. 만기가 뒤로 갈수록 이게 위험도가 높고 신용 등급도 낮습니다. 맨 끝에 거는 Z 트렌치라고 해서 다른 것들은 먼저 원금이자 받고 얘가 제일 먼저 원금이자 받고 여기는 이자만 받다가 해도 얘는 이자도 받지 않는 거죠.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 순차적으로 상환이 되는 거죠. 이자는 다 받더라도.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맨 끝에 Z 트렌치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수익률도 높고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되는 게 CMO 구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MBS의 종류에 대해서 했고요. 물론 이제 ABS 이런 것도 언급은 했죠.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해서 ABS에 대해서도 살짝은 언급은 했습니다. MBS는 ABS의 한 가지라 그랬죠. MBS도 있고 뭐 CMBS도 있고 SLBS도 있고 여러 가지 증권이 있는데 기초 자산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요거는 주택저당 채권이 기초 자산이고 요거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이 기초 자산이고 SLBS 이거는 학자금 대출 채권이 기초 자산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다 ABS에 들어간다. 근데 요거 두 가지는 근거 법률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 그랬죠. 나머지는 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해서 나머지 것들은 유동화 전문 회사가 담당하고 있죠. 근데 중요도는 좀 낮다. 우리는 이제 MBS 위주로 얘기를 하고 ABS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저당 유동화에 대해서 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했죠. 자금 조달 방법에서는 이제 지분금융, 부채금융 했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해서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 주식이 대표적이죠. 부채금융은 채권을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 채권이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주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부동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리츠가 대표적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건 지금 방금 한 ABS나 MBS 여기 부동산 쪽에서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 외에 여기 이제 부동산 펀드라든가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뭐 담보 신탁 같은 거, 담보 신탁이라든가 또는 이 뭐 주택 상환 사채 뭐 이런 거 이런 글자가 있는 사채 같은 거 있죠. 그 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정해진 이자 주는 거잖아요. 정해진 이자 주는 거는 다 이쪽 부채금융,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해주는 거는 이쪽에 지분금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투자 회사도 있고, 그렇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죠. 어떤 물적 담보나 신용을 보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데, 사업주가 바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여기에 프로젝트 회사를 이제 따로 설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출을 해주면은 금융기관이 사업주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프로젝트 회사한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사업주 회계장부의 기록이 안 되죠. 이거를 이제 부외 금융효과라고 해서 채무 수익 능력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사업주한테 청구하지 못하는 비소구금융 또는 이제 제한적 소구금융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아주 가장 큰 장점이 그거죠.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그 다음에
이 부의 금융 효과 이런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라는 게 고리의 수익이죠. 고리의 수익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좀 줄어든다.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은 대부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장치 중에서 에스크로우 계정 두는 거 있죠. 대출 후에 자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주한테는 너도 좀 출자를 좀 해라. 네가 좀 돈 좀 더 대라. 이렇게 또 여기 참여하는 회사들한테도 시공사한테는 네가 좀 보증을 서라. 또는 책임 준공해라. 또 여기 자재 납품하는 회사 같은 데도 너도 좀 출자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금융기관이 이 대출하는 그 부담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는 서류상의 회사가 많아요. 서류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인세 감면 혜택 이런 것도 줘요. 이거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도 명목형의 경우에는 90% 이상 배당하거나 하면은 이게 서류상의 회사로 이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제별로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별로 원칙적인 것들 위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일단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죠. 이게 이제 저기 지분금융의 리츠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이냐 인가 설립이냐 할 때 발기 설립이다. 그리고 설립할 당시에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설립 자본금은 실체형과 명목형이 다르죠. 실체형, 명목형 해서 실체형은 요거는 5억 이상이고 명목형은 3억 이상이고 설립한 이후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다 그랬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죠. 그거는 실체형은 70억 이상, 명목형은 50억 이상이죠. 자, 이런 명목형은 실체가 없잖아요. 상근인 직원도 없고 지점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보유하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위탁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에다 위탁해야 되죠. 근데 그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도 70억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그 자산관리회사도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5명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 실체형하고 똑같은 거죠. 대신 자산관리회사는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이런 구분은 없어요. 자산관리회사는 처음서부터 그냥 70억 이상이어야 돼요. 70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저자본금 또는 설립자본금 이런 구분이 있는 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만 그런 거고 자산관리회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70억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걸 이제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설립한 이후에 공모 규정 있죠, 공모. 공개 모집. 요거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요거죠. 이거 원칙이 뭐예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으는 거는 2년 이내 몇 프로 이상? 30% 이상이죠. 2년 이내 30% 이상. 거기 혹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나요? 그 공모에 예외적으로 100분의 50 이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100분의 예외 규정 있잖아요. 예외. 100분의 50 이상 인수를 하면은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30으로 잘못됐죠.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납득이 안 돼요. 아무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인수를 하면은 이미 공모했다고 보고 그때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조금 더 들어가는 거지만 70% 이상을 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은 그때도 공모를 안 해도 되고, 그거 말고 구조조정이 있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음서부터 3호가 가는 3호. 그런 예외가 있다. 공모에서는 그래요. 더 깊게 들어가기 힘들면 뭐만이라도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원칙 하면 요것만 딸랑. 그 다음에 공모다면은 뭐가 있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있죠. 주식 소유 한도에는 몇 프로 제한 없음. 50% 제한 없음. 여기서도 사실은 더 예외도 있죠. 요거 구조조정 말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50% 이상 인수하거나 뭐 70% 이상 적할 때는 뭐 예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면 됐어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예외 정도만 보면 돼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여기 이제 주식 소유 한도에 대한 예외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는 게 있다 그랬죠.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현물 출자는 영업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야 돼요. 영업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달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최저자본금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영업할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췄을 때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된다 그랬죠. 지상권, 임차권 같은 부동산 사용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뭐 토지, 부동산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권리도 된다.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자산 구성이 있었죠. 자산 구성은 이제 80% 규정과 70% 규정 이렇게 나눠서 80% 이상은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70% 이상은 부동산이라야 되고요. 여기도 구조조정이 70% 이상만 적용되면 되죠.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도 가능하고, 또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또 하나의 또 예외가 있죠. 처분 제한에서 예외가 있죠. 처분 제한에서 보통 일반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는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돼 있는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관계없다. 그런 이제 제한 조건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인가요? 배당은 90% 이상 배당이죠. 배당은 90% 이상 배당해야 되고, 요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년 말까지는 50% 이상 배당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이런 것도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은 2배, 10배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2배까지 타인 자본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합병이 있었죠.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합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흡수 합병 방식으로 그렇게 합병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금융론에서 했던 거고요. 그 외에 뭐 신디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뭐 그 정도 구별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것도 언급은 좀 했는데요. 그건 조금은 중요도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용 개발 이제 활동으로 넘어와서는,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는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문제는 스프롤 현상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제 다시 출제가 된다면은 어디가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랬어요. 직주분리나 직주접근, 그 다음은 이제 침입과 계승,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는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이 많아요.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개발은 잡다한 내용이 많은데, 일단 개발의 뜻은 토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개발인데,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조성하고 건물 건축하는 것 외에도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대수선한다거나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것도 개발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조금 더 넓게 개발을 보고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개발의 주체, 개발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죠.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1섹터, 2섹터, 3섹터 하죠. 1섹터는 정부가 개발 주체인 거고, 2섹터는 민간인 거고, 3섹터는 민간 합동 개발인 거고, 자,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섹터는 뭐 공영 개발인데, 요거는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뭐, 요 정도 외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된 건 아니고요. 민간 개발 방식은 좀 구별해야 되죠. 민간 개발 방식은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언급돼서 시험에.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자금, 노하우 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있으면은 이게 자체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가 노하우나 자금을 대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가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들여서 개발한 후에 물건으로 받아가는 거는 대물 변제형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분양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걸로 지급하는 거는 분양급으로 이제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 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은 뭐예요? 등가 교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개발업자가 자금까지도 돼요, 대부분은. 근데 개발업자가 노하우만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는 사업 위탁 방식, 수탁 방식 이렇게 하죠. 거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금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하고 요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이죠. 맡기기는 맡기는데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것은 토지 신탁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해서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배당을 해주거나 해서 나중에 이제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부동산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이고, 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도 있죠. 컨소시엄 구성하는 거는 이제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뭐 단순 개발이다, 뭐 환지 방식이다, 또는 매수 수용 방식이다, 혼합 방식이다, 뭐 도시 개발 사업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개발, 재개발에서는 이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요거 이제 단어 뜻 구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공법에서 나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요거 이제 용어 정도 구별하는 거. 공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에 좀 언급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서 요거는 순서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예 부탁 근검마 또는 구전부실 근검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시비 요거 이제 구별해서 각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서 법적 위험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간 공급된 부동산이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보는 건데, 요것은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긴 해도 궁극적 목적은 뭐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GCC 타투 이렇게 부동산 분석에 들어가서는 지역 경제 분석은 총량 분석이라고 그랬죠. 전반적인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 소득, 산업, 고용 상태, 교통 체계, 성장의 유형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다.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앞으로 개발될 부동산 또는 개발된 부동산, 개발될 부동산이든 개발된 부동산이든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동산이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매매될지, 임대될지 경쟁력 분석하는 거, 그 매매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순수내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가 통과가 되면은 일단 수익성은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나고, 근데 수익성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투자 분석이 된다. GCC 타투 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시설의 민자 유치 사업이 있었죠. BTO 사업, BTL 사업, 그다음에 BOT 사업, BLT 사업, 그다음에 BOO 사업 있죠. 그러니까 T가 어디 있느냐죠. T가
B 다음에 바로 오면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놓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고요. T가 마지막에 있으면은 투자비를 먼저 회수하고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는 거고요. T가 아예 없으면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BTO와 BTL을 또 비교하면은 일단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투자비를 나중에 회수하는 건데, BTO 방식은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고, BTL 방식은 운영을 하더라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BTL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Q 했고요. LQ는 어떤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정도를 보는 건데, 1보다 크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수출 기반 산업,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 1이면 자급자족 산업 하는데, 우리는 1보다 큰 사업을 이제 찾아서 그것이 경제 기반 승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최근 10년간 계속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LQ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 경제 기반 승수를 알면은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 일자리만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세종시에 지금 뭐 공무원하고 공무원 그 산하단체 그 준공무원들 일자리까지 다 합치면은 몇만 명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몇만 명이 내려가면 그 사람들만 내려가냐 이 말이죠. 거기에는 뭐 식당도 생겨야 되고 영화관도 생겨야 되고 술집도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하면은 파급돼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자리마다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은 이 인구가 얼마나 늘 건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 얼마나 필요할지, 상가가 얼마나 필요할지 전반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 가장 출발점이 바로 LQ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LQ를 분석해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깊게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LQ에서만 끝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경제 기반 승수를 질문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경제 기반 승수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아무튼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그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걸 함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걸 좀 복습을 했고요. 그 오늘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풀고 오늘 진도 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뭐 아주 쉽죠. 이건 신탁 방식이죠. 그다음에 2번에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 X 산업 입지 개수와 B 지역 Y 산업 입지 개수를 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이 숫자를 이게 필요한 숫자가 지금 A 지역 X 산업 하면 필요한 숫자가 뭐예요? A 지역 X 산업 하면은 120이 필요하죠. 120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700은 항상 필요하죠. 700은 항상 필요해요. 제가 계산기가 없는데 큰일 났네. 셋째 자리에서 반일하라고 돼 있는데, 이러면 저도 이제 포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풀 때 계산기 없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늘 계산기를 안 들고 들어갔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패스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필요한 숫자가 이게 여기에 있고, 요 4개 숫자, 여기 4개 숫자가 필요하죠. 여기는 뭐예요? 270. 여기는 300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변할까요? 700분의 270분의 300분의 120 이렇게. 어떻게든 관계없죠. 700분의 270분의 300분의 120 이렇게 하면은 약 몇이 나오나요? 700분의 270 하면 약 0.4가 되나요? 이거는 약 0. 이것도 0.4인데 얘는 정확하게 0.4고 얘는 0.4보다 약간 작잖아요. 0.3xx 되니까 1보다 크겠네. 1.0 몇이 되겠네. 근데 많이 안 크겠네. 그럼 한 4번 정도 되겠네. 1.04보다는 1.02에 가깝겠는데요. 근데 위에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둘 다 1. 이걸 보면 되죠.
다른 하나가 뭐예요? B지역 Y산업이죠. 이게 A지역 X산업이고 B지역 Y산업. 제가 찍을 때 이렇게 찍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찍을 때는 근사치로 가는데 어떤 게 더 가깝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잖아요. B지역 Y산업이 몇이에요 여기가? 250이죠. 여기는 430이죠. 여기는 400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7분의 4, 이게 더 쉽나요? 7분의 4는 약 몇이에요? 0.57? 0.5하면 7호 35니까 5 또 나면 77이 49 되는 게 약 0.57이네요. 그러면 430분의 25, 43분의 25죠. 이거는 약 몇이에요? 0.58인가요?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이러면 이것도 약 1.1보다 크죠? 그럼 둘 다 1보다 큰데 얘가 더 근처인데요? 그러면 2번에 가까운데?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오차가 적으니까 얘는 오차가 좀 더 크고 그러니까 2번에 가깝네요. 계산기 없으면 이거 힘들겠다, 진짜. 그죠? 그 근사치로도 잘 안 되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고는. 아무튼, 왜냐면 요즘은 점점 계산을 하는 게 약간씩은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조금씩 더 취급하는 경향이에요. 옛날에는 정말로 그냥 암산으로 다다닥 다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은 근사치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도 지금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소수 몇 개짜리에서 반을 해라 막 이렇게 숫자가 길게 나오는 이런 것도 문제를 만들어요, 이제. 아무튼 그런 거고요. 다음에 3번은 다음 보기 설명에 적합한 민자유치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죠. 그건 뭐예요? BT잖아요. 그리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죠. 이거는 BTL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이고요. 부동산 관리 활동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산 관리하는 게 있고요. 부동산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 관리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영어 단어가 property management 이렇게 되거든요. property management. 여기는 이제 asset management 이렇게 되고요. 이게 어떤 때는 또 재산 관리 이렇게 번역돼요. 재산 관리. 그러니까 이 번역이 다양하니까 뭐를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property management, 이 property를 기억하는 게 더 낫죠. 우리 앞에서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loan to value 해가지고 LTV를 써주는 편이죠. 근데 대부 비율과 저당 비율은 워낙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서 LTV를 잘 안 써줍니다. 근데 다른 용어들은 이제 LTV를 써주는 편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때는 번역이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되니까 대체로 뭐는 써주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요 단어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에셋 매니지먼트 할 때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자산도 있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보유 비중까지도 따지는 거예요.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너무 적으면은 부동산을 더 매입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매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사고 팔고까지 다 신경 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쓰는 거니까. 근데 이 부동산 관리 또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다른 종류의 자산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그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죠. 근데 시설 관리는 더 좁아지는 거죠. 그 내부 시설 유지 관리니까 훨씬 더 내용이 좁혀지는 거죠.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좀 출제가 됐고요. 최근 10년간 보면 12문제가 출제됐어요. 12문제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정답 지문으로 2개가 나왔어요, 여기. 예, 물론 그냥 정답 지문이 아닌 걸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지문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정답 지문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2문제 정도 그렇게 나왔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산 관리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재투자 또는 재개발 뭐 이런 표현들, 부동산 투자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은 이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보시면은 건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 목표를 수립한다거나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건물에 초점을 맞춘 개념들이에요. 근데 뭐 요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한 적은 없어요. 부동산 관리,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구체적으로 질문한 적은 없고 밑에 시설 관리는 또 구체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어렵잖아요. 시설 관리가 제일 판단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여기에 구별하기가 제일 쉬운 2가지를 위주로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있죠. 부동산 관리의 내용. 요거는 이제 법경기예요, 법경기. 법경기에서 여기 이제 법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구별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게 한 명시적으로는 2문제, 조금 더 생각하면 한 3문제 정도 돼요. 3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지문들이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개 지문이 다 나오는 문제들 있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렇게 그런 걸로 다 따지면은 여기가 한 4문제 정도 돼요. 지문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그 중에 정답 지문이 되는 걸로까지 다 따지면은 한 4문제 정도 되는데 법적 관리하면 일단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권리 분석 같은 거. 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권리 분석이라든가 계약 관리 또는 무슨 관리? 예약 관리하는 거 있죠. 계약, 예약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경제적 관리하면 뭐예요? 경제 또는 경영 관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니까 수지 관리, 회계 관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죠. 수지, 회계. 또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관리 하면은 뭐예요? 기술적 관리 하면은 요거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게 들어가죠. 보안, 보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유지 관리라는 게 있어요. 유지 관리. 현상 유지 관리 하는 건 보전 관리에 해당하죠. 유지 관리도 당연히 여기 이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는데 유지 관리에는 대응적 유지라는 게 있고요. 대응적 유지. 그다음에 예방적 유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 유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게 좀 있고요. 이건 뭐 비중이 좀 작기는 하지만 근데 이 대응적 유지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 유지라 할 수 있어요. 사후적. 대응적 유지는 사후적이다. 근데 예방적 유지는 뭐겠어요? 사전적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상적 유지요. 일상적으로 하는 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적 유지가 되겠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거죠.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얼마나 쉽게 지문을 만들었는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좀 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기출문제집도 좀 봤잖아요. 경제적 관리를 뭐 이렇게 물리 기능적 하자를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게 지문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문제들로만 돼 있어요. 거의.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 요것도 한 3문제, 4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 10문제 가까이가 9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가 여기에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지문으로만 봤으면 10문제고요. 이게 그 지문 좀 분류하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의 생애주기 이런 것도 있잖아. 이거 말고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인데 이게 이제 자유희원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임대료 산정 방법, 그다음에 임차인 선정 기준, 또 이 건물 생애 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물 생애 주기에 대한 게 네 문제. 한 문제, 네 지문. 한 지문은 정답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정답 지문으로 보면 이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문 4개가 저쪽이에요, 전부 다. 이러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지만 정답 지문으로 봤을 때는 10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동산 관리 영역, 관리 내용,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하는 거죠. 나머지 2개는 이제 임대료 산정 방법 또는 저기 뭐죠? 임차인 선정 기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죠. 여기에 장점과 단점 뭐 이렇게 비교해서 자가관리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돼요. 그리고 지시 통제력이 있어요. 종합적 관리도 가능하고요.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죠.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장단점이 위탁관리하고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위탁관리는 대신 이제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반대로. 전문적인 관리를 해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을 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처리가 좀 빨리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혼합관리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얘기할 수 있지만 양쪽의 단점이 모두 노출될 수도 있다. 혼합관리만의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형적인 단점들이 있죠. 그 외에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에서 주거용은 유대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고,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고, 사무용 공업용은 임차 목적 활동이 대상 부동산과의 적합성 여부를 보고 선정하기도 하고, 또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은 총임대차 또는 조임대차, 매장용은 비율 임대차, 그리고 공업용은 순임대차, 그리고 뭐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비율 임대차가 계산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44쪽의 그 건물의 생애 주기에서는 안정 단계를 좀 더 주의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안정 단계는 그 안정 단계에서 특히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5번이죠. 리모델링, 그 자본적 지출에 비해 투입을 할 때 이 안정 단계에서 해야 효과적이지 노후 단계로 넘어가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라 그랬어요. 자, 아무튼 이런 정도고요.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4번 문제죠. 4번 문제, 자가관리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자위혼에 대한 거죠. 1번에 기밀 유지 및 보안 유지가 가능하고 지시 통제 권한이 강하다. 이거는 자가관리의 장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하니까 관리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부동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대체로 그렇죠. 위탁관리는 대규모 부동산에 좀 적합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전문적인 관리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요거는 자가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애착이 강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자가관리 장점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케팅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